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오늘은 LA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무너졌다. 그런데 그 폐허 한복판에서 단 하나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낸 곳이 있었다. 심지어 무장 경비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무너져 내릴 때 단 한 곧 코리아타운만은 그 혼돈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질서를 유지했다. 도심이 약탈과 방화로 불타오를 때 그곳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도시를 지켜냈을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그곳을 찾았다. 그리고 내 평생의 학문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클레런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다문화 도시 내 공동체의 구조와 붕괴를 38년째 연구하고 있는 교수죠. 유럽연합의 도시회복 탄력성 프로젝트 수석 자문관을 맡았고 유엔의 지속가능도시위원회에서 고문으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은 200여 편, 그중 30편 이상이 저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평생 탐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 눈앞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이론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나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한복판에서 제가 목격한 건 예측 불가능한 도시의 붕괴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공동체의 기적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초 저는 도시 붕괴 이후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 컨퍼런스 참석차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갈등 연구를 해왔던 제게 미국 서부의 2대 도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종 갈등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겹겹이 섞인 구조, 극심한 빈부격차,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민들. 학문적으로 볼 때 로스앤젤레스는 언제든 도시라는 개념이 붕괴할 수 있는 실험실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밀어붙인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작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 요원들이 새벽에 LA 곳곳을 기습했습니다. 이들은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해 즉각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소년이 단지 출생신고서 하나 없다는 이유로 가족과 강제 격리되었고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가게 주인이 눈앞에서 체포되어 갔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는 곧 불길이 되었습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지만 곧 폭력으로 번졌고 시정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한 채 통제를 연방정부에 넘겼습니다. 주방위군 투입, 드론 감시, 통행금 지령. 하지만 그런 조치들은 이미 붕괴되고 있던 사회적 신뢰를 붙잡기에는 너무 늦은 수단이었어요. 제가 묵고 있던 다운타운 호텔 창문 밖으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21세기 최첨단 도시라고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불에 타오르고 거리의 상점은 하나둘 약탈당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폭동 장면이 중계됐고 거리에서는 한인, 히스패닉, 흑인, 백인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공격하며 도시가 붕괴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 라이벌이자 미국 UCLA에서 다문화, 사회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해온 존 마틴 교수는 TV에 나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결코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코리아타운처럼 단일 민족으로 고립된 지역은 가장 먼저 붕괴될 겁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꽤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상점 주인들이 직접 무기를 들어야 했던 처참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났어도 소수민족의 고립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틴 교수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엔 공동체란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 아닐까요? 무기 하나 없이 말 한마디로만 엮인 사람들이 과연 폭도들의 발길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코리아타운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땅 위에 한국인들이 어떤 공동체를 심어왔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컨퍼런스 첫날 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이론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저는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동행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컨퍼런스 중 잠깐 인사를 나눴던 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29세의 앤드류 박이었습니다. 교수님, 거기 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지금 그곳은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의 말은 그저 경고처럼 들렸지만 저는 곧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코리아타운의 경계로 다가갔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몇 블록 전까지는 불길과 약탈, 총성의 소리가 들렸던 거리가 갑자기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도로, 단 하나의 유리창조차 깨지지 않은 상점들, 그리고 그곳을 조용히 순찰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그들은 경찰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무기 대신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오히려 얼굴에는 침착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과 동양인,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마치 오래된 팀처럼 조를 이루어 거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곳은 고립된 성체가 아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단지 벽을 쌓은 동네가 아니라 수십 년간 다리를 놓아온 공동체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분이 바로 김 사장님이에요. 코리아타운에서는 다들 그분을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차를 세우고 앤드류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작은 마트 앞에 서서 순찰대를 정리하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딱히 무언가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어깨를 토닥이며 물 한 병씩 건네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 그 자체였고 그를 중심으로 거리에 흐르는 분위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체감이 존재했죠. 가보시죠.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앤드류의 인도로 저는 김 사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조용히 손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이라 들었습니다. 이 혼란한 도시에 오신 걸 환영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어휘는 정확했고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중히 자리를 요청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곳은 정말 믿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외부는 전쟁터인데 여긴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어떻게 이런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김 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웃으며 저를 바라보다가 근처에 서 있던 젊은 히스패닉 청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해 줄 수도 있겠네요. 미겔이라고 합니다. 내 오른팔이죠. 미겔. 다부진 체격의 단정한 옷차림. 눈은 약간 긴장했지만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처음엔 멋쩍게 웃기만 하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바로 저기 있는 가게에 빵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동생들이 며칠째 굶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없었고 할머니는 아프셨고 뭔가를 해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겔이 이어진 이야기를 할 때 김 사장님의 표정은 아버지가 자식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날 경찰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여주셨고 다음날 가게에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뭔가 묵직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공동체란 수많은 정책이나 제도 이전에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코리아타운은 그 신뢰의 씨앗을 지난 수십 년간 무수히 심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앤드류는 저를 여러 상점들로 안내했습니다. 한인 식당 앞에서 흑인 청년 2명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옆 골목에서는 중년의 히스패닉 부부가 상점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윤 사장님. 동네 농구팀 코치를 자청해서 흑인 아이들 훈련시켰어요. 아이들 유니폼도 직접 사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이 윤 사장님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코리아타운의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맺어진 고용계약도 아니고 제도로 강제된 사회적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한 시간, 나눈 진심,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놓지 않은 손의 힘으로 엮인 관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사장님의 가게에서 아침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미역국과 불고기를 내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식사 한 끼에 거의 울컥할 뻔했습니다. 이건 미겔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거 해줬더니 눈물 흘리더군요. 식사 후 가게 앞에는 또 다른 순찰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인 여성, 아시아계 노인도 있었죠. 이들은 모두 김 사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사장님은 그들에게 작은 빵 봉지를 하나씩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앤드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 사람들은 1992년 이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곳을 지켜왔어요. 담을 높게 쌓지 않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는 공동체 회복 탄력성이란 개념의 정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회학적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간성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도시에서 30년 넘게 뿌려온 관계의 씨앗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힘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의 문화, 관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한국 특유의 인간 중심 사고방식. 이제부터 저는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더 깊이 파헤치려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공동체는 단지 생존을 위한 결속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연대였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보낸 이틀째 밤, 그날의 감동이 가슴속 깊이 남아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공동체란 이런 것이구나. 신뢰가 실제로 도시를 지켜낼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은 38년간 사회학을 연구해 온 내 학문적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몰랐다. 진짜 공동체의 힘은 감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시험의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셋째 날 아침, 나는 앤드류와 함께 김 사장님의 가게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함께 자리한 손님들 중에는 히스패닉 노부부도 있었고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온 흑인 가정도 있었다. 모두가 익숙한 사람들처럼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탄산수를 마셨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백인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척 화가 난 표정이었다. 여기서 내 휴대폰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고요.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다. 김 사장님이 일어나 조용히 다가갔다. 무슨 일이신지요? 차근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탁자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앉아있던 흑인 남자아이, 그 애가 내 폰을 가져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올 때까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 굳었다. 특히 그 흑인 가족의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이는 무언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긴장했다. 이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다. 차별,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 이런 하나의 작은 사건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김 사장님은 소리 높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살짝 들며 모두를 진정시키고 곧장 CCTV 화면을 확인하러 갔다. 나는 앤드류와 함께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다. 몇 분 뒤 화면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잡혔다. 백인 여성 스스로가 핸드폰을 의자 옆으로 떨어뜨렸고 가게 구석에 두고 나간 것이었다.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다. 김 사장님은 그 영상을 백인 여성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해이신 것 같군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그녀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떠났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공기 속엔 분명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남아있었다. 나는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다가 미겔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저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종종 있죠. 특히 외부인들이 코리아타운에 들어왔을 때요. 그들은 아직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백인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누가 정말 가져간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했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흑인 아이를 먼저 떠올렸다. 내가 사회학자이면서도 이런 편견에 잠시라도 빠졌다는 사실이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요동쳤다. 나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감탄해버린 건 아닐까. 그 단어가 정말 진실되기 위해선 오해와 차별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 진심을 확인하게 된다. 넷째 날 아침 김 사장님은 나를 인근 치과로 데려갔다. 전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내가 씹던 음식에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에 그냥 참으려 했지만 김 사장님은 손을 내저었다. 이빨은 하루도 못 미룹니다. 당장 치료받으셔야죠. 나는 속으로 걱정했다. 미국에서 치과 진료는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으로서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에 단순한 레진 치료 하나에도 몇백 달러가 들 수 있었다. 그런 걱정을 말하자 김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다. 걱정 마세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동네에는 외국인도 손님도 다 같은 이웃입니다. 치과에 도착한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최신 장비와 깨끗한 인테리어, 부드러운 음악과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 모두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특히 간호사들은 내 불편한 영어를 배려해 천천히 말해주었다. 진료를 맡은 치과의사 박 원장님은 젊은 한국계 여성으로 학력과 경력이 빼곡한 이력서의 주인공이었다. 치료는 정확했고 고통도 거의 없었다. 끝나고 나서 진료비를 물었을 때 나는 충격에 빠졌다. $38입니다. 나는 순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했다. $38요? 전체 진료와 엑스레이 포함해서요? 네. 사장님이 소개해주신 손님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단지 이방인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나를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주고 있었다. 상업적인 계산도 없었고 문화적 경계도 없었다. 단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치과를 나서며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교수님, 이제 아셨겠죠? 우리가 지키는 건 건물도 아니고 이익도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돈보다 오래가는 가치를 믿고 살아왔어요. 나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앤드류와 함께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거리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코리아타운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폭력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무기로 삼았고 실제로 도시의 한 중심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코리아타운은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이곳은 관계라는 유기체로 이어진 살아있는 생태계였다. 며칠 뒤 로스앤젤레스의 폭동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시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갈등도 정리수순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의 언론은 기적처럼 살아남은 코리아타운이라는 제목으로 이 동네의 이야기를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본 코리아타운은 기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철저히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자로 서게 되었다. 주제는 도시 위기 속 공동체의 회복력. 나의 라이벌이자 도시 붕괴론의 대표 학자인 존 마틴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분명 다시 자신의 이론 다인종 사회는 위기의 순간에 해체된다를 굳건히 주장할 것이고 내 말을 비현실적 낭만주의로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다. 수백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마틴 교수가 먼저 연단에 섰다. 그는 냉정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지난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다문화 사회는 충돌을 내포한 구조입니다. 위기의 순간 각 집단은 자구책을 위해 분리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도시 공동체의 와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수민족이 밀집한 지역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코리아타운이 아직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거나 폐쇄적인 방어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많은 이들이 그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무대 위에 올라 파워포인트도 도표도 준비하지 않았다. 오직 내 목소리와 내가 며칠간 이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통계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인 마트 사장님과 히스패닉 청년, 미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객석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백인 여성의 오해 사건, 치과에서의 진료 경험, 그리고 순찰대를 이루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왔고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는 관계로 재정의했는지를 이야기했다. 한 가게의 사장이 빵을 훔치려던 소년을 아들처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도시가 무너지는 날에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의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띄운 마지막 사진은 김 사장님이 미겔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순찰 중인 모습이었다. 둘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 순간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이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고창내는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의 사회학은 다시 써야 한다. 그날 이후 내 연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유럽으로 돌아가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름은 Relational Cities, 관계 기반 도시의 모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은
당연히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었다. 그리고 전 세계 학자들이 묻기 시작했다. 코리아타운은 어떻게 무너진 도시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지켜냈는가?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들은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정을 심었고 계약서 대신 진심을 교환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코리아타운의 사례를 배우려 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한국인의 시스템을 복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들이 가진 철학, 사람을 중심에 두는 관계의 힘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2025년 봄, 나는 다시 로스앤젤레스를 찾았다. 코리아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작은 커뮤니티 축제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행사장에는 각국 음식을 나누는 부스와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무대가 있었다. 미겔은 지금 이 지역 청소년 센터의 운영위원이 되어 있었고, 김 사장님은 여전히 마트를 운영하면서 마을의 어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미래적인 도시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진 도시, 신뢰로 지탱되는 공동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공동체는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지키는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이다. 코리아타운은 단지 LA의 한 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원형이자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